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순서 갖겠습니다. 오늘은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도 코로나 사태가 지금 번지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정치권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사태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지금 따지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2015년에 메르스 사태하고 비교를 다 하고 또 비교가 되는 또 측면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하고. 보니까는 일선 진료기관이라든지 뭐 질병관리본부 또는 국민들의 대응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네. 그런데 정치권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5년 전에 무슨 그 민주당이 그 슈퍼 감염자가 전파자가 이제 뭐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당에서도 어쨌든 5년 전에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계속 또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정치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과거에 이제 그런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정부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특히나 이제 이 우한에서 오신 분들을 뭐 아산 진천에 격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 이런 걸 봤을 때는 예. 정부는 좀 더 좀 세련되고 신뢰감 있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진 의원께서는 정부 여당의 현재까지의 대응 체계에 대해서 요 직전에 나온 그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설명에 따르면 90점 주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정부 대처에 대해서. 뭐 과거에 전염병 사태가 있었고 네네. 또 특히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네. 정부의 그런 방역 시스템을 일제히 점검하고 재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역대책본부나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대단히 높아져서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함께 합심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성숙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도 매우 순조롭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뭐 정치권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뭐 SNS를 통해서 막 확산되고 또 그것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사용하고 하는 이런 수준 낮은 짓은 이제 좀 근절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생하고 직결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장에 뭐 이것 때문에 밖에 나들이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그러면 외식이나 이런 거 매출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민생에도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서도 당에서도 좀 비상하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집권 여당으로서야 총선에 뭐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질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뭐 이거를 총력 대응하고 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죠. 여야가 합심해서 어떻게든 빨리에 조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거는요, 정부가 이제 가짜뉴스를 자꾸만 탓하기 전에, 사태에 대해서 가장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줘야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 불필요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요. 예를 들면, 5번째 확진자가 사실은 제가 사는 근처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신여대. 예,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 신속하게 그분의 동선이라든지 접촉자라든지 같은 곳들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지금 동네에는 어떤 일이 붙었냐면 식당에 우리는 그 추석 연휴 때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나붙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난 금요일 날 그분이 확진자로 오후 2시에 발표가 됐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오전부터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어저께야 지금 그 동선에 대한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정확한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울러서 뭐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전병률 본부장 얘기가 교수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4월달, 5월달, 길게는 7월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스 사태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제로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보다도 좀 치밀한 대책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총선에도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장기화될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여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는 호재라고 결코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총선에 미칠 파장이나 영향.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태는 아닙니다만 네. 악재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렇지만 이거를 정치적 유불리로 볼 문제는 아니니까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기에 수습할 것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께서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대책회의를 여야 간에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선거를 앞에 놓고 서로 각 당이 바쁘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참 위기 상황일수록 진짜 뭐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떻게 정부 여당이 이걸 다루느냐에 따라서 명함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권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그 메르스 사태에 대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잘 못 대응하고 있다는 게 이제 새롭게 한 5%가 추가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상에서 네. 그럼 정치권에서 효율적으로 그나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일이 뭔가 네. 이거를 좀 찾는 과정들이 네. 좀 절실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문제 제기도 필요합니다만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 속에서 이런 점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제 입국금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입국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예. 그러니까 정부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방역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그래야지 사실은 정부도 논의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정태균 전 의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비상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그래픽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 지금 보고 계시죠?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평가가 40% 초반대까지 뭐 한 4% 이상 빠진 부분들 보고 계시고요. 정당 지지율도 역시 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갤럽 여론조사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여론조사, 지금 조사 개요를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만. 진 의원님, 예. 지금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쨌든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직후에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40% 초반에서 그때 이후에 뭐 2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위중하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나 또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이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혼선이나 무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 전문가들께서 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 아주 비상해졌고 대단히 체계화되어 있어서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협조를 얻으려면 신속하게 공개해야죠. 네. 근데 그런 정보 공개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의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혼선들 때문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와 지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대책이 대단히 미흡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악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영입 논란도 있었고, 영입 논란도 있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네네. 또
청와대 참모들이 무슨 이른바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도 있고요.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메르스 사태 여파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간에 여러 가지 겹쳤던 악재들이 한꺼번에 지금 쏠리는 형태로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갤럽의 집계표를 갖고 있는데요. 부정평가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경제 민생 문제가 24%로 제일 크고 뭐 전반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7%. 근데 네. 새롭게 이제 나온 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미흡하다는 게 한 5% 이상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한 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경제 문제를 기조로 깔고 있으면서 검찰 인사 문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보면 이 무당층 있지 않습니까? 무당층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3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무당층 내에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23%에 불과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게 58%입니다. 전체 계층 중에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 잘하고 있다가 34%뿐이 안 나오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게 57%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당층이 지금 한국당으로는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선에 가까울수록 네. 이게 이제 야당의 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를 심판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예. 당연히 한국당에 좋든 싫든지 간에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야권 통합의 기운이 높아지는 것이 야권 스스로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권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높아져 가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여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측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지지의 철회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시적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를테면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계속된 검찰의 그 일방적인 수사로 이를테면 정권과 검찰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좋지 않게 평가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 정권이 도대체 너무나 무능하다. 검찰은 행정부의 일부인데 왜 검찰권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가 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 정권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또는 검찰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이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의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재판이 종료되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락세의 장기화 추세 전환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진성준 의원의 설명이고요.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수 통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른바 지금 범보수 빅텐트가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관심인데 보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주에 그제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고요. 창당준비위원회를 곧 띄운다는 건데 먼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있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할 때에도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반드시 통합을 이뤄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구합시다. 네, 지금 제 왼쪽에 나와 계신 정태균 전 의원께서는 혁통위에 참여하시고 계시고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핵심 멤버는 아니고요. 네. 지금의 소위 야권 혁신 통합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보다도 지금 소위 야권의 지지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김용호 공관위원장한테 공천권을 다 넘겨주는 양상이 됐고 네. 이전과는 다르게 중도 보수 혁신을 표방하는 통추위에다가 또 통합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합이 잘 되는 문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걸 조금 더 내려놓아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역시나 지금 이제 세보수상에 이제 유승민 대표의 입장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 쪽이 오늘 신당 선언을 합니다만. 한다고 하죠. 네.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하고 세보수당 일각에서는 또 통치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쪽도 통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전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듯이 네네. 일정 정도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안철수 당 쪽에서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분을 일부 양보해 주는 거죠. 지역구를. 그렇게 해서라도 이 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네. 대오들을 좀 단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운들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4일 황교안, 유승민 회동설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제 두 분이 직접 만날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 되려면 정확히 서로가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간에 보면은 이게 좀 정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정확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통합 신당으로 갑니까? 선거 연대로 갑니까? 가능성. 그 문제가 지금 뭐 어제도 논란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통합 신당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그 창당 준비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거기에 각 당이 합류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 의원님께 이 통합신당 보수 대통합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관련해서 지금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통합신당의 합류 여부를 떠나서 독자 세력화를 오늘 선언한다라고 지금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보시기에 2016년 20대 때처럼 뭐 호남을 중심으로 한 돌풍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사실 사라졌죠. 그래서 그와 같은 돌풍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안철수 의원은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중도 무당층의 유권자에게 소구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모색은 지난 뭐 20대 총선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부가 계속 드는 것이 이미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런 제3지대를 모색하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었던 바른미래당이 다시 그냥 공중분해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거기서 함께 했던 과거 국민의당 세력, 그 이를테면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뭐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제3지대 창당을 또 모색하고 있어요.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그래서 결국 중도 무당층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쟁이 이렇게 대한신당 등의 새로운 제3지대 세력과 안철수 신당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지난번과 같은 파괴력은 절대로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근데 뭐 다당제 구도로 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정태근 의원께는 보수 대통합 얘기를 여쭤봤으니까 진성준 의원한테는 그 인사검증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진성준 전 의원께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 지금 간사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의 인재영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아닙니다. 분이라는 점.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니고요.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입니다. 그 부분,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얘기인데 어제 잠깐 그래픽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부동산 때문에 당이 뭐 저한테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지금 어제 페이스북 글에 장문의 글을 이해찬 대표에게 글을 띄웠단 말이죠. 네. 내일인가요? 다시 뭐 한번 좀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소명한 것은 저희 검증위원회가 충분히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투기 의혹이라든지 또는 특혜 대출 의혹 이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고 또 본인이 총선에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에 이른바 매각의 차액에 대해서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기부가 이루어졌는지 또 그 과정에서 혹시나 모르게 차익을 남긴 것은 없는지 다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매우 투명하게 기부도 이루어졌다라고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네.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격, 정무적 성격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그렇게 고가의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또 투기 지역의 상가를 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일부러 김겸 대변인을 가혹하게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끈 건 아니고 네. 과정에서 그런 의혹들을 다 남김없이 확인하자고 했더니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이고 네. 지금은 그런 정치적 판단이 남아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봉주 전 의원 케이스도 내일 판단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검증위원회에 검증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 내에 검증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네네. 아마도 그 검증 소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정 의원님. 김의겸 전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성준 의원께서 정치적, 정무적 성격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단 말이죠.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검증을 통과하는 게 유리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고 차익을 갖다가 이제 기부를 하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네. 이 정부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위선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에서 그분들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여당에서 예. 그러면 야권에서는 그럼 우리는 국민들한테 표로 심판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작년 분위기와 다르게 민주당도 상당히 지금 바닥의 민심이라는 게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나 지금 경제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분위기가 굉장히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하나 문제가 다 걸리는 거죠. 야당이 검증 통과시키면 반긴다는 건데 그럼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점을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네. 김겸 대변인이 이른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고 했는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노후를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고 평생 전셋집만 살다가 예. 부부간에 모아놓은 퇴직금이 있으니 이걸로 이른바 투자를 해보자 이런 건데 예, 예.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국민 일반인 모두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청와대의 공직자가 그랬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의 그런 눈높이도 존중해야 되는 고민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근에 검찰 조사 받았잖아요. 지금 네. 총선 출마를 이낙연 전 총리도 그러고 이해찬 대표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출마에 대한 당내 기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종석 실장은 지난번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심지어는 정계 은퇴라고 보여질 만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당으로서는 임종석이라고 하는 자원이 꼭 필요하고 그야말로 격전지에 내보내서 이번 총선에 총력을 다해서 임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자면 임종석 전 실장이 자신의 선언을 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 명분을 좀 당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지금 광진을 얘기도 나오고 호남 출마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야권 입장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출마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오세훈 전 시장이 지금 광진을 해서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오 시장은 환영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구도가 선명하니. 지난번에 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마치 이제 검찰을 들어갈 때는 훈계하듯이 얘기하고 나올 때는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네. 사실은 정부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사법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정치인은 2달 전에 이제 자기가 정치적이지 않은 형태로 통일과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예. 그것을 이제 와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출마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저 정치는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말 바꾸기? 저는 야권에서는 특히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의지가 높아져가는 속에서 그것을 상징하시는 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꺼려할 것이 없는데 네네. 개인 본인으로 보면 본인이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하고 정치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면 2달 전의 얘기를 번복하는 것은 네. 그거는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아니라고 하지 본다는 말아야 말씀이시죠?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탐대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 등을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또 검찰의 기소도 이루어졌습니다만 네. 이것이 이를테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광역시장에게 수사를 했다. 이것이 선거 개입이다. 또 기획수사다. 함영수사다. 해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검찰이 선거 2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네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똑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위와 비리가 있는 곳에는 뭐 성역 없이 또 때와 상관없이 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청와대가 비위 첩보를 입수해서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찰에 이첩한 것을 예, 두고 함영수사 운운하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검찰이 정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네, 드리면요. 마지막이요. 네. 이게 울산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 이유, 서울 공공지검으로 올라온 1년 이유가 8개월 만에 올라왔죠. 작년 10월 달에 경찰에서 이 수사가 청와대에서 온 첩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라고 공문을 검찰에 보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사실관계 그러니까 확인하는 그 수사를 했던 황운하 전 청장은 네네. 그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인 전혀 몰랐다. 경찰 상부에서 내려오는 첩보를 가지고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판단하실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선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사태 지금 방역 현장에서 의료진, 방역 요원 그리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국민들이 지금 하나하나 보고 또 듣고 있을 거고요. 어렵고 많이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뤄진 날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